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소득세 저번 주 거 또 리뷰하고요. 시작할게요. 저번 주에 사업소득에서 주택 임대 했을 경우에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 제가 뭐 369로 알려드리긴 했죠. 한 개 주택 임대를 하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임대료도 계산하지 않고 간주임대료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제 한 개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료는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고가주택이라든지 국외소재 주택을 임대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임대료를 계산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또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기준시가 12억 초과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 개 주택이면 간주임대료는 무조건 336건 이걸 충족해야 돼요. 3주택 이상 그리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 두 개 주택이었다라고 하면 임대료 이제 과세가 되고요. 또 여전히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죠. 이건 내년도부터 시행될 건데 두 개의 경우에 세 주택 이상은 아니죠. 다만 내년도부터는 이 두 개가 다 고가주택이었다. 기준시가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이었고 보증금 합계가 12억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예외적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12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 초과, 그리고 보증금 합계도 12억 초과해야 돼요. 일단 간주임대료 산식에서는 12억을 빼지는 않습니다. 3억을 빼요. 동일한 산식이에요. 산식은 동일하게 369 그걸로 가는 거고요. 12 요건을 충족하면 그건 요건에 불과하고 산식은 바뀌지 않아요. 산식은 동일하게 369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 경우에도 그 3주택 이상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임대료,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할 건데 369 산식으로 갑니다. 간주임대료는 이때 추계하는 경우가 있고 추계 외의 경우가 있죠. 추계하는 경우, 추계 외의 경우는 둘 다 369인데 금융수익 빼고 안 빼고 그거만 차이가 있고요. 소득세니까 이 금융수익은 장부 기장하고 있으면 이자 배당만 챙겨와가지고 빼주시면 돼요. 신주인수권 처분이익, 유가증권 처분이익 그거는 문제 자료 있어도 절대 빼면 안 된다라는 거. 369에서는 이제 3억 빼고 시작한다. 60% 곱한다. 9는 그냥 일수에서 여러분들 챙겨야 될 거. 그거 때문에 제가 369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3억 빼고 60% 곱하고 일수 적수로 바꾼 다음에 정계금 이자율 365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9에서 하나 챙길 게 있다고 했죠. 9는 헛수 그냥 넣은 건데 챙겨야 되는 부분은 보증금 적수가 큰 데서 먼저 3억을 빼고 출발한다. 두 개 주택을 임대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수로 3주택 이상을 따지니까 나는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중에서 뭐 두 개 주택을 임대를 하고 내가 하나는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개의 보증금을 받은 게 있으면 보증금 잔액이 큰 데서 3억을 먼저 빼는 게 아니라 보증금 적수가 큰 데서 3억을 먼저 빼야지만 우리가 적수에다가 정기금 이자율 적용해서 간주임대를 구할 거니까 적수가 큰 데서 3억을 먼저 빼면 납세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간주임대료가 적게 계산되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 챙겨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업소득 동의에서 필요경비 항목을 좀 봤어요. 필요경비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런 내용을 봤고요. 뭐 여러 가지 중요 항목들도 있긴 했죠. 대부분은 법인세법하고 동일하게 가는데 몇 가지 차이 나는 것들은 좀 갖고 가셔야 돼요. 일단 대표자 인건비는 반드시 챙겨가셔야 됩니다. 대표자 인건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필요경비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대표자 인건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다음에 대표자 가족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하고 있다.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한다. 근데 사업에 근무하지 않는 가족 인건비는 또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었어요.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인건비로 보는 개념이 아니라 공과금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원래 인건비는 대표자 본인 거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지만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라든지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이런 건 필요경비가 되는 항목이고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안 돼요. 두 번 빼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소득공제 중에 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안에 들어가 있는데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한테만 특별히 해주는 소득공제라고 말씀드렸죠. 사소득자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니까 또 뺄 수는 없죠. 그리고 연금보험료를 낸 게 있다. 본인 거 연금보험료는 별도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뺄 거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자 전부 다 되는 거니까 이걸로 빼면 필요경비로 또 인정받으면요. 또 두 번 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다. 만약에 비용 처리해 놨다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경비 불산입 해가지고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내용도 좀 봤고 또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내용 또 살펴봤죠. 지급이자 뭐 기업 업무 추진비, 기부금 이런 항목들 내용을 다 봤는데 법인세법하고 차이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법인세법은 이게 순서죠.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그다음에 비시명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간 자산 관련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이 있었고요. 소득세법은 첫 번째 순서는 똑같아요.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되는 지급이자였고요. 두 번째가 없었죠. 비시명 채권증권이자.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회사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법인만 할 수 있어서 개인 사업자는 회사채를 발행 못하니까 근본적으로 얘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거고요. 두 번째 오는 게 건설자금 이자였는데 여기서 차이 나는 부분 일반 차입금이 없다라는 거죠. 일반 차입금은 자본화하지 않는다. 법인은 기업회계 기준 때문에 차입원가 자본화라는 기업회계 기준 규정에 따라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니까 법인세법하고 마찰을 좀 방지하고자 일반 차입금 이자는 자본화 선택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본화 하든 말든 그 네가 선택해라. 근데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의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일반 차입금 이자는 아예 자본화하지 않는 거예요. 특정 차입금 이자만 자본화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차입금 이자는 그냥 필요경비가 된다는 뜻이죠. 단기 필요경비. 자산의 원가가 되는 게 아니라 단기 필요경비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순서가 초과 인출금 관련 이자. 너무 많이 돈을 인출해 가면 초과 인출금이 발생할 수가 있고 지급이자, 필요금비, 불산입이 들어가고요. 네 번째가 업무간 자산 관련된 지급이자. 근데 가지급이라는 개념이 없다. 대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 돈을 가져갔다라고 하면 그때는 업무간 가지급금이 아니에요. 자기 돈이니까 개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자기 돈 가져간 거예요. 가지급금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자, 필요금비, 불산입 규정이 없는 거고요. 다만 너무 많이 가져가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초과 인출금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가면 초과 인출금 관련 이자로 지급자, 필요금비, 불산입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법인세법은 평균 이자율로 송금, 불산입 되는 반면에 소득세는 높은 이자율 부터 필요금비 불산입을 한다. 요게 차이점. 산식이 들어가는 게 곱하기 들어가는 것이 일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업무간 자산 관련된 거. 그리고 이쪽에서는 초과 인출금 관련하고 업무간 자산 관련 이런 게 곱하기가 들어갈 건데 높은 이자율부터 필요금비 불산입 하니까 우리가 문제 풀면서 좀 채우기 식으로 하자라고 했죠. 산식은 뭐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적수분의 초과 인출금 적수,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간 자산 적수 이렇게 갈 건데 다만 소득세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 높은 이자율 순서로 나열을 하고 초과 인출금 적수를 채우기 식으로 넣은 다음에 지급이자 필요금비 불산입액을 구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그 초과 인출금의 개념도 우리가 살펴봤죠. 초과 인출금이라고 하면 부채 금액이 사업용 자산을 초과한 금액. 우리 조문상으로는 이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다. 현금을 다 꺼내가가지고 얘가 빵이 되었다. 전부 다 갖고 간 거죠. 얘가 0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부채에서 기계를 빼면 초과 인출금이 발생합니다. 부채 빼기 사업용 자산으로 되어 있었고요. 산식은 알고 계셔야 되고 이때 인출할 수 없는 성격의 금액, 충당금, 준비금 얘는 차변에 현금이 뜨는 게 아니죠. 차변에 비용이 뜨고 대변에 충당금, 준비금이 뜨는 거니까 인출할 수 없는 성격의 부채예요. 얘는 제외하고 따집니다.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차변에 현금이 뜨니까 그 현금 자산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초과 인출금을 계산하고 뭐 산식은 기본적으로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적수분의 초과 인출금 적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수 계산 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차이점. 매월 말 초과 인출금이 있으면 그게 월초부터 있는 걸로 봐가지고 그 달에 일수 그냥 곱해가지고 적수를 계산한다. 그 내용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근데 높은 이자율부터니까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고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했어요. 원칙적으로는 원칙은 법인세법하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법인세법도 법인별로 기업 업무 추진비 시부인을 하는 거고요. 우리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자 단위로 시부인이 들어간다.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사업자 단위로 하는데 다만 어떤 경우에만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기장을 하니까 사업장별로 시부인 하더라. 근데 그게 법인세법과 차이점이라 가지고 소득세에서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면 감면을 달리 받는 그 예외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정리를 했었어요. 이때 사업자가 한 사람이니까 기본 한도를 사업장 10개라고 해서 10배를 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 한도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1200, 중소기업이면 3600인데 얘를 사업장한테 뿌려주는 개념으로 전체 사업장의 수익금액 합계 중에 사업장별 수익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뿌려줬어요. 각각 뿌려서 안분해서 배분한 거죠. 그리고 1200, 3600은 뭐 기본적으로 연간 한도니까 당연히 시분의 월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씩 이렇게 찝어가지고 다 설명드렸죠. 중소기업 여부는 주된 업종, 주업종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따지는 거고요. 소비성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거는 중소기업이 될 수가 없으니까 주업종으로 파악한다. 부동산 임대업은 2025년도에 한해서는 중소기업이 될 수가 있으나 여러분들 26년도에 시험 치니까 그냥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월수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긴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 여기서 갖고 가셔야 될 것은 수익금액 비율로 안분해서 배분을 할 때 추계 사업장한테는 배분하면 안 된다. 추계 사업장은 어차피 따로 기준 경비율법 이런 걸로 소득을 계산하니까 업무 추진비 한도 시부인 이런 걸 하지 않는다고 했죠. 한도를 줘봤자 그 한도만 아깝게 없어지는 개념이라서 추계 사업장에는 한도를 안 주려고 하는 의도예요. 수익금액 한도 법인세법하고 구조는 똑같아요. 일반 수익금액의 한도 적용률, 특정 수익금액, 특수관계인 매출 한도 적용률 곱하기 10%. 근데 한도 적용률이 100억까지는 1000분의 3이고 100억 초과 1000분의 2, 500억 초과 1000분의 0.3이니까 높은 한도 적용률을 어떤 사업장에 먼저 줄 거냐? 그건 선택이었죠. A 사업장에 먼저 높은 한도 적용률을 적용할지 B 사업장에 높은 한도 적용률을 적용할지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노가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죠. 노가다를 좀 해가지고 A 사업장에 한번 높은 한도 적용률 조고 보고 B 사업장에 또 한번 높은 한도 적용률을 줘서 한도 시분을 각각 한 다음에 필요금비 불산입액이 가장 적어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문제 풀어봤었고요.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다고 하면 이때는 A 금액 기본 한도 수익금액 한도에 20%까지 추가한도 줄게. 전통시장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으면 또 A 금액에 10%까지 추가한도 줄게. 기본적으로 법인세법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은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 업추비 한도 A금액, 기본한도 수익금액 한도에 반땅을 주는 규정이 있지만 소규모 법인 0.5A로 바꾸는 그런 규정이 있죠. 근데 소득세는 이런 규정은 없더라. 그런 게 또 차이점. 법인세법과 차이점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또 기부금에 대한 시부인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했었고요. 기부금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셔야 될 거. 기부금의 범위하고 한도가 법인세법보다 더 범위도 넓고 한도도 더 크다. 그 개념을 좀 갖고 가셔야 됩니다. 법인세법 상으로 없는 게 있었죠. 정치자금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으로는 비정 기부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소득세는 정치자금 기부금, 뭐 좋은 기부금을 보고 있다. 안 좋은 기부금이 아니라 좋은 기부금을 봐가지고 얘는 필요금비로 인정을 해줘요.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에서는 좀 기억하셔야 될 게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적용해서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해주니까 걔는 필요금비로 인정이 되면 안 돼요. 필요금비 불산입 하고 출발. 10만 원은 필요금비 불산입 하고 출발. 그리고 10만 원 추가 부분이 사업소득자는 필요금비가 낼 수 있다. 사업소득자 이외 의자는 또 기부금 세액공제 그런 걸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고향사랑 기부금도 마찬가지. 이건 법인세법에는 규정이 없는 거고 개인만 이런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때도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적용해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해가지고 110분의 100이었죠. 이만큼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해줄 거니까 세액공제도 해주고 필요금비로도 인정받고 그렇게는 안 돼요. 세액공제 받는 부분은 필요금비 불산입하고 출발. 10만 원 추가 부분이 필요금비가 되는 개념이었죠. 사업소득자는 필요금비, 사업소득자 이외 의자는 또 세액공제. 그 다음에 순서로 특례기부금. 특례기부금에 들어가는 게 법인세법은 규정이 없지만 특별재난지역에 자원봉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그 금액을 또 특례기부금을 봐가지고 100% 한도 내에서 기부금으로 필요금비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법인세법에는 없어요. 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봉사 같은 걸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봉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봉사 용역의 가액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특례기부금에 집어넣어요. 88을 좀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88로 기억하시면 돼. 8시간을 하루로 받죠. 8시간 하루로 봐가지고 봉사한 시간을 8시간 나눈 다음에 나오는 숫자 있죠. 소점 이하는 다 1일로 그래도 카운팅을 해줘가지고 일수가 나오면 일수 곱하기 하루당 일당이 8만 원이었어요. 8시간 8만 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 88. 용역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 가가지고 쓰는 직접적인 비용들, 유류비 같은 거, 재료비 같은 거 그런 것도 특례기부금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유류비는 내가 우리 집에서 자원봉사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유류비 그거는 특례기부금이 아니었고 그 장소에서 따로 봉사한다고 쓴 유류비 그런 게 특례기부금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우리사주 조합기부금도 있었고 우리사주 조합기부금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자여야 돼요. 우리사주 조합원이면 그때는 소득공제 동네예요. 소득공제에서 우리사주 조합원 이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벤처기업 우리사주 조합이면 1,500까지 소득공제 그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 조합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으로 필요금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구조가. 그리고 일반 기부금도 범위가 좀 넓어가지고 법인세법 상의 일반 기부금 단체도 다 소득세법 상의 일반 기부금 단체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로 노동조합 회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소득세법 상으로는 일반 기부금에 들어갔다. 노동조합 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에도 나왔던 부분이니까 좀 챙겨가셔야 돼요. 노동조합 회비가 일반 기부금에 포함되는구나.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 순서는 요 순서예요. 이게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적용 순서도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한도 같은 경우에는 요까지가 소득의 100% 한도였죠. 100% 한도였고 우리사회 조합기부금은 소득에서 앞에 오는 거 1, 2, 3번 빼고 필요금비로 인정받은 거 빼고 남은 여력의 30% 한도였고요. 얘가 중요했죠. 일반 기부금 한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오는 거 필요금비로 인정받은 거 다 빼고 남은 여력의 10%부터 30%까지가 한도 적용률이었어요. 그리고 소득세법 상으로는 뭐가 없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한도 20% 하는 법인세법 규정 이게 소득세에서는 없다. 소득세는 없는 규정이니까 그런 것도 차이점 정리를 하시면 돼요. 소득세는 그냥 10%부터 30%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 계산하는 구조는 법인세하고 뭐 마찬가지예요.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가산추정, 차감추정하면 차가감이 나오고요. 거기에 하나 더하고 하나 뺀다. 하나 더 하는 게 기부금이죠. 이런 기부금을 더해요. 그럼 기부 전 소득금액, 기준 소득금액이 나올 거고 하나 빼는 게 2월 결손금. 이 2월 결손금은 발생연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번 연도 기준으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거 10년 내 거 그거 좀 들고 오셔야 돼요. 이걸 뺀다고 해서 소멸되는 개념은 아니었고 그냥 한도 계산할 때 빼는 개념이었죠. 일반 기부금 한도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이걸 뺀 다음에 앞에 오는 거 필요금비 인정받은 거 뭐 우리사회 조합기부금은 이제 한도 내에서 필요금비 인정받은 걸 얘기하는 거죠. 필요금비 인정받은 거 그걸 빼고 남은 여력 베이스로 10% 30%인데 이 남은 여력을 제가 A라고 불렀고요. 남은 여력 A라고 했을 때 종교단체 기부금만 있다라고 하면 10% 한도 줄게. 그 외에 기부금만 있다라고 하면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 30% 한도 줄게. 근데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이게 나온다고 했죠? 이게 나오면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니까 10% 한도를 주고요. 또 그 외 기부금이 있으니까 추가 한도 더 줄게. 추가 한도는 그 외 기부금 규모를 보고요. 최대 30%까지로 맞춰주기 위해서
A 금액이 20%까지 추가 한도를 더 주겠다. 10% 주고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는 20%가 와야 돼요. 그래야지 최대 30%를 넘지 않게 한도를 줄 수 있는 개념이죠. 이 산식을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소득세 문제에서는 종교단체 기부금과 그 외 기부금을 사전 작업으로 반드시 구분하고 문제를 풀자. 그래야지 문제를 또 제대로 풀어요. 차가감 소득이 나오면 기부금 한도 15인 해가지고 필요비 불산입에 이건 더하시고요. 과거로부터 이월된 기부금 한도 초과 10년간 이월되는 규정이 있으니까 얘는 한도 내에서 필요비 산입이죠. 이걸 가감 조정하고 법인세법과 또 차이 나는 점이 2월 결승을 뺀다는 거. 이때도 마찬가지 발생연도 제한은 있어요. 10년 내 거, 2015년 1월 1일 이후 거 그걸 빼서 사후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돼요. 자,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었죠. 법인세법은 여기서든 80% 한도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소득세는 80% 한도라는 게 없더라. 여기 없어요. 법인세에서는 이 앞에 오는 거 기준소득금액이죠. 기부 전 소득금액 그거에 80% 한도였고 법인세 과표계산 단계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한도 안에서 공제를 해주죠.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 중소기업이면 어차피 뭐 100% 한도지만 중소기업이 아니면 80% 한도를 적용하는데 우리 소득세는 뭐 중소기업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80% 한도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 차이점을 잘 갖고 가셔야 돼요. 법인세랑 기본적인 구조가 동일한데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하면요. 법관의 차이점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차이점은 정리를 제대로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부금까지 다 받고 이제 오늘 할 차례가 또 뭐 기준경비율법 뭐 이런 걸 좀 할 거예요.